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느끼한데,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싱싱원타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그 여성들이 인도에서 시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배후, 극우 세력을 배후 조종하는 BJP는 어떤 조직인지를 살짝 훑어봤죠. 자, 이번에는 그 BJP라는 정당, 인도인민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당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려고 원래 그랬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끝나면 바로 또 새 책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드네요. 약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해보니까 진짜로 한 5분에, 그러니까 영상 5분에 편집을 별로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분짜리, 15분짜리 하면 3시간 정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본 쓰는 시간 빼고요. 힘드네요. 어찌됐건 뭐 한 대까지 해보죠. 일단 독립을 유지하던 한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은 그 식민지의 지식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우리 눈에 망했을까? 라는 고민인 거죠. 이거는 뭐 굳이 뭐 식민지를 겪지 않아도 많은 나라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민주정부 10년을 유지하다가 MB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왜 MB가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서고금을 넘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게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습, 오래된 나쁜 관습을 일소하고 지배자의 방식으로 힘을 기르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근대화 같은 거죠. 2번째는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유는 우리가 전통을 중시하지 않고 민족의 혼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요새도 뭐 민족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 당대에도 그랬던 게, 그 예수와 대립했던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신봉 덕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신에게 회개하면 독립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죠. 뭐 일본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이제 민족혼 같은 걸 주장하는 전형적인 후자였고,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 같은 거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민족 개조론이나 이런 식으로 갔던 분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좀 변절자로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긴 한데, 어찌됐건 식민지를 겪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거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됐던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재가 금지, 사띠 같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산채로 화장을 당하는 이런 악습을 철폐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구습을 청산하고 서구화의 길을 걷자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는 힌두가 힌두답지 못하게 조상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뭐 어찌 보면은 만우법전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하게 여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슬람과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 엉엉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충실한 힌두가 되어야 해, 불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후자의 그룹 중에, 그러니까 좀 더 충실한 힌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룹이 만든 조직 중에 RSS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라스트리아 시와얀베사 상가라는 조직인데요. 인도 말이어서 이게 대충 번역하면은 국가지원봉사대 정도의 뜻이 됩니다. 1925년에 세워진 극우 조직인데요. 쉽게 말해서 과거 힌두의 율법시대로 가자. 그 당시에 황금시대, 황금의 정치로 가자. 특히 어머니 암소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열심히 하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이 RSS가 생겨났던 시대는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받던 시절이었고, 인도는 이즈음부터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독립운동 말기,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획득하기 직전의 시대로 갔을 때는 가장 큰 인도 내의 이슈는 분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의 차이로 힌두 국가인 인도와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나라를 쪼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쟁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분단과 인도의 분단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외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분단이라면은 인도는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이루어진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참고로 이제 간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인도만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분단에 맞서서 단식을 하는 등 막 열렬하게 맞서 싸워서 하나의 인도를 만들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김구랑 좀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힌두만이 깨끗한 국가, 힌두만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RSS의 눈에는 이단자 노인의 망령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1948년도에 이제 그 각종 혼란 속에서 간디가 캘커타에서 단식을 했을 때 젊은 힌두교도들이 거의 뭐 늙은이 꺼져라는 식으로 돌 던지고 이때 간디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 RSS는 지금도 간디와 네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굽식을 했던 적폐였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힌두만이 깨끗한 나라를 방해하는 간디를 처단하고 싶어 했죠. 자, 결국 총을 든 거는 전직 RSS 멤버였던 나트람 고세라는 인도인입니다. 사실 전직이었다는 말도 좀 의심스러운 게 간디 암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나트람 고세의 동생이었던 고팔 고세의 증언에 의하면 암살 당시에도 나트람 고세는 RSS 소속이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건을 계기로 RSS는 뭐 당연히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를 죽였으니까요. RSS는 불법화가 됩니다만 얼마 안 가서 활동이 다시 합법화가 됩니다. 그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RSS 활동을 합법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당시의 부총리였던 파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왜 요즘 외신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도에 뉴스 보다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182m짜리 동상이 생긴다 막 이런 보도를 들으신 분 계시죠?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파텔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인도 극우 정부는 RSS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바로 당시 이제 정당은 물론 달랐지만 부총리였던 파텔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이 사람이 RSS를 합법화했고 그 덕분에 현재 인도 인민당 BJP가 생겨날 수 있게 됐거든요. 참고로 이 RSS는 지금도 산하단체가 약 3만 개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한 힌두 보수 세력이 정당 결성을 결의하고 만든 정당이 이제 지금의 인도 집권당인 그리고 사바라말리 사원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도 인민당입니다. 그리고 이 당 출신의 현재 인도 총리인 모디가 얼마 전에 서울 평화상을 받았죠. 이 이야기는 좀 이따 까겠습니다. 참고로 이 BJP, 인도 인민당의 기원은 1954년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당이 된 거는 1980년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힌두트와예요. 쉽게 해서 힌두들의 땅을 모토로 정당을 결성했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뭐 1980년도만 하더라도 일찌감치 이제 48년, 49년 이후로부터 간디와 네루로부터 이어지는 세속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간디 살해자라는 이 오명은 인도 인민당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일종의 낙인 같은 거였습니다. 뭐 주홍 글씨 같은 거였죠. 어찌됐건 이 BJP란 정당은 80년에 창당을 해서 1984년 첫 전국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총 하원 의석 543석 중에 단 2석만을 얻을 정도로 미미한 그냥 동네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어느 날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1986년에 이 BJP 안에서도 초강경파로 꼽히는 아드바니라는 사람이 당수가 되면서 이 당은 아예 공개적으로 힌두트바를 당의 노선으로 천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당 바깥에 있는 보수적인 이제 극우파 조직들이 일제히 아드바니 지지를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자마자 외곽에서 힘을 키운 이 인도 인민당은 1989년 총선거에서 무려 91석을 차지합니다. 이제 BJP는 인도 하원의 16%나 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거의 급성장이었죠. 이즈음에 BJP는 꽤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로 분장을 해가지고서 신의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식의 정치 유세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통영에서 어떤 정당 후보가 나왔는데 거북선을 마차로 끌면서 이순신 장군 옷을 입고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때만 해도 인도는 상당수가 문맹자였고 이 선거 캠페인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즉 이 코스프레가 먹힌 거죠. 유세장에는 구경꾼들이 막 군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신의 재림을 보는. 자, 1992년 BJP는 솜나트라는 도시에서부터 아요디아라는 도시까지 가는 1750km짜리 대순례를 기획합니다. 출발지였던 솜나트는 과거에
그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지배자였던 가즈니의 마흐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인도를 열심히 털 거야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12번인가 13번 동안 인도를 쳐들어와서 물건을 싹 털어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가즈니에게 약탈당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솜나트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이 있었다고 믿어지는 곳이에요. 뭐 이 사원에서 근무하는 브라만 사제만 1만 명이었다고 할 정도로 큰 사원이었거든요. 도착지는 아요디아입니다. 여기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가 방문했던 곳이죠.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일종의 철인 정치의 모델인, 물론 신화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존재인 라마신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마신의 탄생지다 보니까 또 라마 사원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를 무굴 제국의 창시자인,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였거든요, 바부르가 그 힌두 사원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웠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즉 성지순례 형식을 띄었는데 출발지부터 도착지가 모두 무슬림에 의해 힌두가 박해받았다고 믿어진 땅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RSS와 BJP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인도의 중세라는 거는 힌두가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인도 역사는 중세 암흑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성지순례의 출발자 도착지는 모두 이슬람이 암흑시대를 만든 배경인 거죠. 그리고 힌두 우위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잔인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1990년 9월 25일 라마 신상을 안친 이 전차는 솜나트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자라트,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등 인도의 4개주를 걸친 1750km의 대장정을 펼쳐요. 약 40일 정도 펼쳐졌는데, 이 기간 동안 수십만의 군중들은 인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른 이 라마신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BJP는 라마신의 신권 정치를 이어갈 것임을,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당군의 홍익인간 정치를 지금 구현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군 옷을 입고서. 그리고 힌두를 괴롭히는 무슬림을 때려잡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성공적인 행사로 기록돼요. 이때 BJP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1992년 12월 6일 아요디아에, 그 김정숙 씨가 갔던 그 아요디아에 있는 그 무굴의 황제 바부르가 세웠던 비브리 마스지드라고 하는 모스크를 부셔버리고 라마 사원을 건립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폭동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인도 정부는 아요디아로 군대를 파병해서 사원 파괴를 막으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때 이미 아요디아가 속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가 BJP의 권한하에 있었어요. मैं अपनी कुर्बानी देने के लिए आया हूं, लेकिन मंदिर बनेगा और वही बनेगा। मंदिर का निर्माण. 자, 약 30만 가량의 힌두교들이 12월 6일을 기점으로 아요디아로 몰려들었고, 이제 라마 신상을 저자리 세우자는 선동에 홀려서 낫과 곡괭이만을 가지고 인해 전술로 모스크를 순식간에 헐어버립니다. December, people began assembling from early morning. Sadhus, Karsevaks, journalists, and BJP top leadership. Everyone was there. 그리고 모스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스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도의 최대의 마이너리티였던 이슬람들은 또 모스크를 방어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스크를 지키겠다고 나선 소수의 무슬림을 포함해서 이날 당일 이 현장에서만 232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인도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고, 흥분한, 당연히 자기 사원이 무너졌으니 또 흥분한 무슬림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대의, 정의라고 믿는 그 액션을 하고 싶어한 힌두들이 전국적인 난투극 상황에 돌입되고, 12월 6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약 2,000명이 인도 정부에서 사망을 합니다. 인도 현대 정치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고, 현 인도 집권당의 모태가 바로 아요디아 사태인 거죠. 머리 좀 긋고, 이제 얼굴도 안 나오네.
자, 현재 BJP는 현재도 인도의 집권당입니다. 수상인 나렌드라 모디는 얼마 전에 서울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2001년에 또 제2의 아요디아 사태라고 불리는 고드라역 열차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음에 또 자세히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었냐면은 아요디아를 또 아요디아예요. 그래서 제가 김정숙 씨가 아요디아 갔을 때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는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인도 현대사에서는 피만 흐르는 역사의 근거지예요. 자, 이 아요디아에서 순례를 하고 오는 극우 힌두교 세력이 탄 기차가 고드라라는 역에 정차하자마자 의문의 방화, 불이 나요. 그리고 이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차가 뭐 철제이기도 하고 문이 잠겼으니까 탈출하지 못해서 그 유독가스를 먹고 질식해서 죽었겠죠. 이 사건이 나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선동이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은 고드라역에서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무슬림이 화염병을 던져서 기차를 방어하는 걸 봤다. 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더니 이 고드라역이 있는 행정구역인 구자라트 주에서 힌두들에 의한 무슬림 학살이 또 시작이 돼요. 당시 구자라트 주의 주총리가 현재의 인도 수상인 나렌드라 모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주에서 이런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은 뭐 이제 주 경찰을 동원하던 주 군을 동원하던 해서 방어를 하거나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당시에 이 나렌드라 모디는 이 사태를 방관합니다. 그리고 당시 무슬림에 대한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그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슬림의 집을 알았다고 그래요, 힌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자라트 주의 공무원들이 이 학살 사건에 대거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렌드라 모디는 인도 수상이 되기 전까지 EU 국가와 미국은 아예 입국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EU는 이 고드라역 열차 방화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의 정의를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합니다. 그런 분에게 서울 평화상을 줬어요. 이게 대단한 나라죠, 진짜 우리나라도. 뭐 물론 이제 서울 평화상의 주체들이 이제 그 보수적인 할배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BJP는 종교적인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본 집단들이에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바라말라 사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결코 종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BJP는 이 사건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현 집권당 BJP의 경험이 현재 깨랄라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인도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지난 총선은 2014년에 벌어졌는데 총 545석의 하원 의석 중 BJP가 282석, 제1야당이 인도 국민의회는 쫄딱 망해서 44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죠, BJP가. 단독 집권이 가능한 정도로. 하지만 이런 BJP한테 약한 고리가 있는데 그건 그 약한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고리는 인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문맹자도 없고 평균 수명이 높은 인도답지 않은 인도인 깨랄라주입니다. 2014년 같은 선거에서 BJP는 전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했지만 깨랄라 지역에서는 총 140석의 지역 정부 중에 단 한 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깨랄라는 이 정도로 이제 좀 진보적인 세력들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극우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리말라 사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깨랄라 주에 있는 BJP 당수는, 그러니까 지역 당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발언을 하냐면은 이거는 신이 주신 황금 같은 기회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에서 BJP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BJP가 왜 깨랄라에서 벌어진 이 종교적인 이슈 혹은 여성인권 관련된 이슈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올 4월, 5월 사이에 인도 총선거가 있습니다. 깨랄라는 힌두교가 약 55%, 이슬람교가 26%, 기독교가 18% 정도 되는 종교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평균 인구에 비해서 힌두교 인구가 좀 적은 편이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깨랄라 북부는 이슬람, 중부는 기독교, 남부는 힌두가 많은 인구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BJP는 지금 깨랄라 남부에 있는 힌두교도들에게 힌두교가 좌파와 여성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으니 뭉치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뉴스를 보셔서 알다시피 1월 1일 기록적인 여성들의 인간 떼입기가 있었습니다. 530만 명이 참여한.
그리고 몇 시간 뒤인 1월 2일 새벽 2명의 여성이 깨랄라 경찰에 호의를 받으면서 사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무려 95일 동안이나 싸워서 드디어 겨우 2명의 여성이, 그것도 열린 사원이 아닌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은 상태로 야음을 틈타 입장한 셈이에요. 그리고 다시 1월 4일 날 한 스리랑카의 순례객이 사바리말라 사원 입장에 성공합니다. 참고로 스리랑카 순례객이 이 사원을 찾은 이유는 스리랑카 불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동정신 아야빠가 그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찌됐건 불교에서도 여기는 이 아야빠는 좀 신으로 모셔지고 있거든요. 자, 사원은 여성이 들어가자마자 1월 2일 즉각적으로 사원을 폐쇄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극우 힌두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깨랄라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약 50여 대의 시내버스가 불에 탔고 인근 주에서 깨랄라로 가는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은 지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현재에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고요. 2건의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있었고 폭력 시위로 한 연행자는 현재까지 약 3,000명에 육박합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1월 5일 인도 중앙정부는 깨랄라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고 모디 총리는 심지어 연방정부 총리가 이번 사태로 죽은 극우 힌두파의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즉 이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죠.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이제 호외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이번 여성 집회가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확 끝나는 것 같아서 약간 썰렁하긴 하네요. 대본을 잘못 썼나 내가? 다음 주는 뭐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좀 가벼운 주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 끝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이거밖에 내가 알아서 혼자 하는 건데, 아쉬우면은 구독을 취소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좀 일을 해볼래니까, 어찌됐건 이게 품 대비 노동량이 좀 많이 들어가서 슬플래요 랄랄라. 안녕히 계세요.